새벽 3시 41분. 베트남 꽝남성의 돌산 깊은 곳. 연합군이 모두 철수한 지 20분. 하지만 어둠 속 고지는 아직 숨을 죽이지 않았다. 짙은 흙냄새와 타버린 야자수 냄새가 뒤섞인 능선 위에서 한국군 8명만이 마지막 방어선에 남아 있었다. 무전은 침묵했고 주변에는 베트콩의 움직임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야, 지금 무전 들리냐? 잡음만 들린다. 중위님, 적 그림자 능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들린 한 발의 단발 사격. 누가 쐈는지,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발이 이 작은 고지에 던진 질문은 하나였다. 연합군이 떠난 이유,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알 차례였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능선 위에 깔린 짙은 안개는 불빛 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가 군복 안까지 파고들었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카사삭 소리는 신경을 바짝 세우게 했다. 박철수 상병은 M16의 안전고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긴장감을 달랬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고 총구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김중위님은 무전기를 들어 다시 한번 호출했지만 돌아오는 건 계속되는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여기는 매봉조. 응답 바란다.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이미 3번째 호출이었다. 본부와의 연락이 끊긴 지 벌써 2시간이 넘었다. 순간 능선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며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플래시를 가린 채 신호를 주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약 300m 아래쪽이었다. 연합군 수색대가 통과한 루트였다. 바로 뒤에서 신병 이성민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위님, 그쪽 연합군이 간 지점 아닙니까? 김중위님은 즉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주고 낮게 답했다. 맞다. 그래서 더 위험해. 연합군이 지나간 곳에 적이 나타났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다. 능선 우측에서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숲이 크게 흔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총구를 그쪽으로 향했다. 순간 단발 사격이 빛처럼 터졌다. 총성이 산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 쳤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조용했던 능선 위의 긴장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귀가 먹먹해졌다. 김중위님이 짧고 강하게 명령했다. 전원 경계 태세로 전환한다. 박철수 상병은 즉시 엎드려 총구를 아래쪽으로 향했다. 젖은 낙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진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군복이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다. 이성민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수류탄 안전핀을 확인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닿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하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다. 안개 사이로 또 다른 총성이 터졌다. 이번엔 연발이었다. 따다다다 하는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퍼져나갔다. 적의 위치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다. 능선 동쪽 약 200m 지점이었다. 김중위님은 무전기를 다시 잡고 급하게 호출했다. 여기는 매봉조. 적과 교전 중이다. 지원 요청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직거리는 잡음만 돌아왔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성민 일병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첫 실전이었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실제 총소리는 훨씬 크고 무서웠다. 박철수 상병은 이를 꽉 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심장이 마치 북처럼 쿵쿵 뛰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여긴 아직 끝난 곳이 아니다. 김중위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능선 아래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총알이 나무 껍질을 뜯어내며 지나갔고 나뭇가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적의 공격이 너무 정확했다. 마치 이들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지점을 노리고 있었다. 김중위님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연합군 수색대가 사라진 것과 이 공격 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었다. 총알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며 나무숲을 흩날렸다.
1967년 8월 꽝남성 북쪽의 367고지는 연합군이 여러 번 장악했다가 빼앗기던 경계선 같은 곳이었다. 지형은 험했고 나무와 덤불이 뒤엉킨 능선은 시야를 가렸으며 베트콩이 구축한 지하경도는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고지 전체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최고 높이 367m의 이 능선은 주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연합군은 며칠 전 대규모 정찰 중 이 지역을 임시 확보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적의 병력이 포착되자 급히 철수를 결정했다. 미군 정보에 따르면 북베트남 정규군 한 개 대대가 이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었다. 하지만 철수 직전 한국군 소대에게 고지가 미완료 상태임이 전달되었다. 적이 움직인다. 우리가 조금 더 잡아줘야 연합군 후방이 안전하다. 이 한 문장으로 김중희님이 이끄는 소대는 단독으로 이 고지에 남게 되었다. 김중희님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23이었다. 첫 해외 파병이었지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부하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관학교에서 전술학을 전공했고 특히 산악전에 대한 이론을 깊이 공부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달랐다. 박철수 상병은 소대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병사였다. 25살로 이미 2번의 큰 교전을 겪었고 신병들에게는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다. 서울 용산구에서 자란 그는 실전 감각이 뛰어났고 위험한 순간에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동료들 사이에서 귀신 같다는 평을 받았다. 이성민 일병은 입대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농사일을 도우며 자란 덕분에 체력은 좋았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했다. 19살에 그는 고향에 홀어머니를 두고 왔다. 당시 장비는 신형 M16A1과 소수의 M60 기관총, 그리고 밤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PRC-15 무전기뿐이었다. M16은 아직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고 습한 기후에서는 자주 고장이 났다. 습도는 90%에 가까웠고 안개는 새벽마다 능선을 덮었다. 열대 기후 특유의 끈적한 공기는 숨 쉬기조차 버겁게 만들었다. 군복은 항상 젖어 있었고 총기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져 추웠지만 낮에는 섭씨 35도를 웃돌았다. 김중희님은 대대장님에게 병력 12명으로 능선 수색과 방어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 위험합니다라고 보고했으나 연합군 전체에 이동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명확한 임무 때문에 결국 남게 되었다. 소대는 2개 분대로 나뉘어 능선의 동쪽과 서쪽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박철수 상병이 이끄는 1분대는 서쪽 능선을, 김중희님이 직접 지휘하는 2분대는 동쪽을 맡았다. 각 분대는 M60 기관총 한 정씩을 배치받았다. 보급품은 3일치 전투 식량과 물,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탄약이 전부였다. 구급약품도 최소한만 있었다. 탄약은 한 사람당 기본 탄창 7개가 고작이었다. 그날 밤 연합군이 철수한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자 소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여기가 전투의 중심이 되겠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다. 정글 속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지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적은 이미 이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을지도 몰랐다. 초저녁까지는 조용했다. 소대원들은 2명씩 조를 이뤄 2시간씩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섰다. 정글 특유의 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만이 고지를 감쌌다. 그러나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첫 번째 경계 교대가 끝날 무렵 능선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베트콩 특유의 짧고 빠른 지시음이었다. 김중희님은 즉시 분대장 박철수 상병에게 손짓해 음성 방향을 확인하게 했다. 박철수 상병은 귀를 기울이며 소리의 위치를 파악했다. 약 100m 아래쪽에서 최소 5명 이상의 목소리가 들렸다. 베트남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지시하는 톤과 응답하는 패턴으로 볼 때 조직적인 움직임임이 분명했다. 직후
능선 좌측 외곽에서 작은 섬광이 번쩍이며 총성이 울렸다. 신병 이성민 일병이 즉시 땅에 엎드렸다. 낙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위님, 좌측 40m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철수 상병은 짧게 쏘고 다시 은폐했다. 총성이 정적을 찢으며 산 전체에 메아리 쳤다.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 한 발에 적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사방에서 탁탁탁 하는 단발 사격이 산발적으로 날아왔다. 총알이 나무 껍질을 뜯어내며 지나갔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며 떨어졌다. 김중위님은 즉시 소대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사격 자제, 위치 노출 금지. 여기서 싸우면 포위된다. 그런데 하필 이때 무전기가 거의 끊기듯 잡음을 내며 조용해졌다. 지직거리던 소리마저 사라졌다. 대대와 통신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김중위님은 무전기를 다시 조작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안테나가 총알에 맞았을 수도 있고 습기로 인한 고장일 수도 있었다. 교전은 짧게 지나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적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서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총성이 들렸다는 것은 적이 최소 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총성의 간격과 패턴이 조직적이라는 점이었다. 이성민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확인했다. 20발이 들어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어 숨소리까지 거칠어졌다. 훈련소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실제 전투에서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었다. 박철수 상병은 M60 기관총 위치를 점검하며 사수에게 지시했다. 연발 사격은 절대 금지다. 단발로만 쏘고 위치가 노출되면 즉시 이동해라. 적이 고지를 되찾기 위해 이미 능선을 포위하듯 올라오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다. 김중위님은 소대원들의 표정을 살폈다.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아직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방어전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탄약이 있는지, 지원군이 언제 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중위님은 마지막으로 무전기를 시도했다. 여기는 매봉조. 긴급 상황이다. 응답하라. 하지만 여전히 정적만이 돌아왔다. 적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문제는 통신 두절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훨씬 심각했다. 능선 아래의 지뢰지대가 비에 떠내려 다시 노출되면서 아군 이동 경로가 사라졌다. 오후에 내린 폭우가 흙을 씻어내리면서 매설된 대인지뢰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야간 대체 경로도 확인되지 않아 기동 자체가 제한됐다. 김중위님은 쌍안경으로 아래쪽을 살펴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철수는 불가능해졌다. 한밤중 갑자기 신병 이성민 일병의 숨 가쁜 외침이 들렸다. 중위님, M60 탄약 벨트 마지막입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원래는 연합군이 남겨놓은 탄약 보급이 있어야 했지만 철수 과정에서 모두 회수된 상태였다. 탄약 부족은 지속 전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한 사람당 기본 탄창 7개가 고작이었는데 이미 2개는 소모한 상황이었다. 김중위님은 속으로 계산했다. 남은 탄약으로는 길어야 1시간 정도의 교전만 가능했다. 게다가 능선 서쪽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짧게 번쩍인 불빛이 2번 깜빡였다. 적이 거점을 표시하는 신호탄 또는 공격 전조였다. 박철수 상병은 즉시 그쪽으로 총구를 향했다. 하지만 김중위님은 직감적으로 상황이 짝퉁 유인 전술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병, 서쪽은 미끼일 수 있다. 동쪽, 경계 강화. 베트콩은 이런 교묘한 전술로 유명했다. 소음과 빛으로 주의를 한쪽으로 끌어놓고 반대편에서 기습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꼬였다. 2분 뒤 동쪽에서 실제 공격이 시작됐다. 연발 사격이 나무들 사이를 가르며 날아왔다. 교묘히 소리만 서쪽에 내고 본대는 동쪽으로 올라오는 전형적인 베트콩 전술이었다. 김중위님의 예상이 맞았지만 이미 늦었다. 예측을 깨는 움직임의 소대는 순간적으로 배치가 흔들렸다.
서쪽을 경계하던 병사들이 급하게 위치를 바꾸려다 보니 순간적인 사각지대가 생겼다. 바로 그때였다. 총알 한 발이 이성민 일병의 헬멧을 스쳤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비틀거렸다. 박철수 상병이 몸을 날려 신병을 엄폐시켰다. 일병, 괜찮냐? 이성민 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상병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죽음이 바로 곁을 지나간 것이었다. 김중희님은 이를 첫 번째 위기라고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적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들의 위치와 배치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전술가가 적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적의 공격이 체계적이라는 점이었다. 무작정 돌격하는 게 아니라 심리전과 유인전술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었다. 박철수 상병은 이성민 일병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낸 뒤 김중희님에게 보고했다. 중희님, 적이 우리 배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님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정도 정확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포위망에 걸려 있었고 탄약도 부족했으며 퇴로도 막혔다. 설상가상으로 적은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었다. 동쪽 숲이 흔들리며 적의 그림자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번지는 빠른 발걸음 소리, 짙은 안개를 흔들고 올라오는 열기, 그 속에서 번쩍이던 적의 총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소대원들은 지늘게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습기에 젖은 흙은 몸 전체를 붙잡듯 묵직했다. 군복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몸에 달라붙었고 헬멧 안으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눈을 찔렀다. 박철수 상병은 숨을 몰아쉬며 신병에게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선 한 발이 하루를 바꾼다. 이성민 일병은 손이 떨렸지만 총은 놓지 않았다. M16의 손잡이가 미끄러웠지만 악력을 주워 꽉 잡고 있었다. 첫 실전이라는 두려움보다는 동료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김중희님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다. 탄약은 40% 이하, 교전은 계속된다. 고지를 포기할 수도 없고 후퇴할 길도 없다. 지뢰지대로 막힌 퇴로, 두절된 통신, 그리고 점점 좁혀오는 적의 포위망.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 순간 폭우처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적의 집중 사격이었다. 총성이 능선을 울릴 때마다 나무 조각이 튀고 흙먼지가 솟구쳤다. 소대원들의 귀는 먹먹해지고 각자 위치에서 한계까지 버텼다. 화약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숨 쉬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이 구간은 실제 전투보다 더 고독했다. 각자 흩어진 위치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시간들. 옆 동료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도 알 수 없었다. 지금 우리가 버티는 이 10분이 연합군 전체의 10시간을 지키는 거다. 김중희님의 짧은 말이 무전기 없이도 소대원들에게 전해졌다.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없어 손짓과 눈짓으로 의사소통했다. 체력은 고갈됐고 손가락은 굳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 이성민 일병은 탄창을 교체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아들이 지켜드릴게요. 홀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여기서 맡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박철수 상병은 M60 기관총 위치를 재조정하며 사수에게 지시했다. 한 발 한 발이 아깝다. 확실한 목표만 쏴라. 탄약이 바닥나면 그때가 진짜 끝이었다. 적의 공격이 더욱 격해졌다. 수류탄이 터지며 흙덩이가 하늘로 솟구쳤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다. 이 순간이 지옥도 그 자체였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엉킨 채로 각자의 위치에서 버텨내고 있었다. 김중희님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교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흘렀다. 탄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고 부상자는 아직 없었지만 모두의 체력이 한계에 근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연합군 전체의 후방이 위험해졌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정확히 새벽 4시 22분, 능선 남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빗방울 같았지만
곧 땅을 울리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적의 증언인가? 김중희님은 즉시 긴장했다. 이미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 증원군까지 나타나면 정말 끝이었다. 아니었다. 박철수 상병이 순간적으로 외쳤다. 중위님, 저거 우리 신호 아닙니까? 한국군 수색대가 사용하는 고요한 2번 짧게, 한 번 길게의 부수음이 숲을 가르듯 들렸다. 돌멩이를 나무에 두드리는 소리였다. 똑똑 톡, 똑똑 톡. 분명히 아군의 신호였다. 김중위님은 즉시 화력 조절을 지시했다. 사격 중지, 우측 엄폐, 5인 사격 금지. 소대원들은 총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만약 적의 함정이라면 큰일이었다. 몇 초 뒤, 진흙을 튀기며 4명의 한국군 수색대가 능선으로 뛰어올라왔다. 위장복이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검은 위장 크림이 발라져 있었다. 수색대장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중위님, 지금 후방 통로 확보했습니다. 367고지, 연합군 최종 이동 시작됐습니다. 즉시 상황이 뒤집혔다. 연합군이 안전하게 후퇴했고 이제 고지를 포기해도 작전 목표는 달성된 것이다. 수색대장이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했다. 연합군 본대는 이미 안전지역으로 이동 완료했고 베트콩 주력 부대도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대신 남은 것은 이 지옥 같은 능선을 빠져나갈 마지막 돌파뿐이었다. 김중위님은 소대원들에게 말했다. 가자.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지뢰지대 때문에 기존 철수 경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수색대장이 대안을 제시했다. 서쪽 능선으로 우회해서 계곡을 통과하는 루트가 있다고 했다. 거리는 2배지만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이성민 일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밤이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철수 상병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적의 추격이 있을 수 있었다. 수색대가 가져온 추가 탄약을 분배받았다. 한 사람당 탄창 3개씩이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철수하기에는 넉넉했다. 김중위님은 철수 순서를 정했다. 수색대가 선두로 가고 소대원들은 둘씩 조를 이뤄 5분 간격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마지막은 김중위님과 박철수 상병이 맡았다. 후방 어모를 위해서였다. 철수 준비가 끝나자 수색대장이 신호했다. 이동 시작.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성민 일병도 앞서 가는 동료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발밑에 나뭇가지를 조심하며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능선 동쪽에서 갑자기 총성이 터졌다. 베트콩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색대장이 외쳤다. 계획 변경. 전투 이동으로 전환. 김중위님은 즉시 응사를 지시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자. 그래야 앞서 간 동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 교전이 시작되었다. 후퇴는 전투보다 더 조용하고 고됐다. 마지막 교전에서 적의 추격을 뿌리친 후 소대는 수색대가 안내하는 우회로를 따라 이동했다. 진흙탕을 뚫고 1km 남짓한 내리막 길을 내려가는 동안 소대원들의 걸음은 휘청거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몰려오는 극도의 피로감이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앞사람의 발자국만 따라 걸었다. 이성민 일병은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박철수 상병이 뒤에서 지켜주었다. 괜찮냐? 일병. 괜찮습니다. 상병님.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달한 연합군 기지에서는 미군 장교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하나도 안 무너지고 버텼다고요. 김중위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소대원들이 지켰습니다. 미군 장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대원들을 둘러봤다. 12명, 전원이 부상 없이 돌아온 것이 기적 같았다. 박철수 상병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모두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방금까지의 긴장감이 빠져나가며 무거운 허무함이 밀려왔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지킨 게 결국 단 2시간이었습니까? 이성민 일병의 물음에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김중희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하지만 그 2시간이 어떤 때는 전쟁 전체를 바꾼다. 그 말에 신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합군 수천 명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버텨준 그 2시간 때문이었다. 그날 밤 소대원들은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진흙이 굳은 전투화를 벗으며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김중희님은 대대 본부에 간단한 작전 보고서를 작성했다. 367고지 임시 확보 및 방어 임무 완수. 아군 피해 없음. 하지만 그 간단한 문장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과 공포, 그리고 동료애가 숨어 있었다. 박철수 상병은 M16을 분해 청소하면서 생각했다. 오늘 밤 이성민 일병이 무사했던 것, 모두가 살아서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성민 일병은 고향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들은 잘 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었지만 좋은 분대장님과 선임들이 계셔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밤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 김중희님이 소대원들을 모았다. 수고했다. 모두들. 오늘 밤 우리가 한 일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함께 돌아왔다는 거다. 소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서로를 지켜낸 사람들. 그런 관계는 전쟁이 끝나도 평생 지속될 것이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김중희님은 고지전 당시 사진들을 다시 펼쳐보며 말했다. 그날 왜 우리는 남았을까? 곁에서 박철수 상병도 조용히 앉아 옛 전투화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땐 몰랐죠. 그 몇 시간이 누구의 생을 살렸는지도. 당시 신병이었던 이성민 일병은 현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날의 비 냄새와 진흙의 차가움은 여전히 생생했다. 가끔 꿈에서도 367고지의 안개가 나타났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함께 버텨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우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자들은 기억을 지키는 일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매년 8월이면 세 사람은 만났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함께 버텨낸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었다. 김중희님은 마지막 사진을 덮으며 말했다. 기록해야 한다. 우리가 왜 그날 거기 있었는지. 누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 말 위에 조용히 흐던 바람이 베트남 능선의 공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전쟁은 승리보다 지켜냄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박철수 상병이 입을 열었다. 그때 연합군 수천 명이 무사히 빠져나간 거 맞죠? 김중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우리가 버틴 그 2시간이 그들의 평생을 만들어준 거야. 이성민 일병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상병님과 중위님 때문이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을 되짚어보았다. 젊었던 시절,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김중희님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손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박철수 상병이 답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면 되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요. 이성민 일병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경험이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책임감과 용기, 그리고 동료에 대한 의리. 그런 가치들이 그 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헤어지는 길에 김중희님이 말했다. 내년에도 만나자. 그들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었다. 367고지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날 밤 함께 버텨낸 전우들에 대한 예였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마치 그날 밤 베트남 고지에서 봤던
새벽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